안녕하세요.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. 블록딜 전날 주가는 왜 요동칠까? 혹시 아세요? 누군가 여러분의 돈을 노리고 은밀한 정보를 퍼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요. 아니,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내 주식이 갑자기 폭락한 거예요. 아무런 뉴스도 없는데 말이죠.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?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.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아주 은밀한 게임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.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비밀 정보,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식시장, 과연 모두에게 공평한 곳일까요?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부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단어는 꼭 알고 가셔야 해요. 바로 블록딜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아주 큰 주주가 자기가 가진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요.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 시장 밖에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우리끼리 좀 싸게 거래합시다 하고 한 방에 넘기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소식이 딱 알려지면 주가는 보통 어떻게 될까요? 뭐 당연하겠죠. 단기적으로는 훅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바로 여기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이 블록될 정보를 하루 먼저 하는 사람이랑 다음날 아침에 뉴스로 처음 접하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. 이 사이에는 이건 뭐 엄청난 정보의 격차가 생기는 거죠. 이게 공정한 게임일 리가 없잖아요. 그럼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도대체 어떤 게임들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죠. 여기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반칙을 쓴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. 이 화면을 보시면 두 선수의 작전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. A라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악재, 그러니까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 하락에 돈을 걸었고요. 반대로 B라는 사람은 미공개 호재, 바로 M&A 정보로 주가 상승에 올라탔습니다. 목표는 정반대였지만 둘 다 미리 알았다는 반칙을 썼다는 건 똑같아요. 자, A 선수의 작전, 일명 숏 스왑입니다. 단계별로 볼까요? 첫째, 비밀리에 블록딜 정보를 입수합니다. 이거 주가 떨어지겠구나 확신이 들죠. 둘째, 정보가 공개되기 바로 직전에 증권사를 찾아가서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숏 스왑이라는 계약을 맺습니다. 그리고 셋째, 예상대로 다음날 주가가 폭락하니까 엄청난 차익을 챙기게 된 거죠. 이번엔 B 선수의 비밀 매수 작전입니다. 이 사람은 반대로 M&A라는 엄청난 호재를 먼저 알게 됐어요. 이거 대박이다. 주가 폭등하겠네? 싶었겠죠?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자기 가족들 명의 계좌를 싹 다 동원해서 주식을 몰래 사들입니다. 심지어 법으로 정해진 대량 보유 보고 의무, 우리가 흔히 5% 룰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어겨가면서 자기 정체를 꼭꼭 숨겼어요.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아니겠어요? 결국 금융당국의 레이더에 이 수상한 거래들이 딱 포착됐고 무대는 이제 법정으로 옮겨집니다. 자, 지금부터 정말 숨막히는 법정 드라마가 시작됩니다. 검찰이 두 사람에게 적용한 혐의는 이렇습니다. 먼저 블록딜 정보를 이용한 A 선수에게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는 혐의가, 그리고 M&A 정보를 이용한 B 선수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자본시장법 위반, 즉 내부자 거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자, 그럼 법정에서 이들은 뭐라고 변명했을까요? A 선수는 이랬습니다. 아니 판사님, 이건 그냥 시장에서 흔히 하는 리스크 관리, 해칭 거래일 뿐입니다. 라고 주장했고요. B 선수는 M&A 정보가 아직 100% 확정된 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? 라고 항변했죠. 과연 법원은 이 뻔뻔한 변명을 받아들였을까요? 자, 드디어 판결의 시간입니다.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, 그 판결을 통해 어떻게 시장의 공정성이 회복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A 선수 사건에 대한 판결은 아주 명쾌했습니다. 서울행정법원은 그의 행동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, 그러니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고 딱 잘라 판단했고요.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. 유죄, 땅땅땅. 그런데 말이죠. B 선수 사건은 진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. 1심에서는요. 놀랍게도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됩니다. 다들 했겠죠. 하지만 검찰이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고요. 2심에서
이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. 1심에 무죄 판결을 깨고 내부자 거래 혐의 유죄를 선고한 거죠. 정말 엄청난 반전이었습니다. 아니, 2심 재판부는 왜 판결을 뒤집었을까요?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법원이 이렇게 말했어요. 정보가 100% 확정될 필요는 없습니다. 그 정보가 실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시점, 그 시점에 이르면 그 정보를 이용하는 건 불법입니다. 바로 이거예요. B 선수의 아직 확정 안 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은 이유이자 우리 투자자들이 정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법의 논리입니다. 자, 이 두 편의 실제 법정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 뭘 배워야 할까요?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 돈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 팁 딱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. 첫 번째 생존 규칙입니다. 너만 알려주는 고급 정보는요, 사실 독이 든 성배입니다. 이거 진짜 비밀인데 하면서 들은 정보로 거래했다간 정보를 준 사람은 물론이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번 당신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,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. 두 번째, 가족 계좌로 하면 안 걸리겠지? 이거 절대 아닙니다. 요즘 금융당국은요, 자금 흐름은 기본이고 IP 주소까지 다 추적합니다. 누구 계좌를 쓰든 소용없어요. 그리고 어떤 계좌를 쓰든지 간에 한 회사 주식을 5% 이상 갖게 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5%를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.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규칙, 항상 방어적인 투자자가 되세요. 아무 이유도 없이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거나 공매도가 막 늘어난다? 이거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. 와, 싸다! 저점 매수 기회다! 하고 섣불리 뛰어들기 전에 DART 같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모르는 공시가 있나? 한번 확인하는 습관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결론은 이겁니다. 이런 금융범죄를 잡아내는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요. 처벌 수위도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. 에이, 나 하나쯤이야 설마 걸리겠어? 이런 생각, 이제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 됐습니다. 오늘 이야기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. 과연 자본시장에서 100%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 가능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.